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전거 피팅을 할 때 각도, 권장하는 각도는, 기준은,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집에서 혼자 자가 피팅을 할 때도 이 부분을 모르고 피팅을 한다면 피팅 자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권장하는 각도, 대기업에서 권장하는 각도도 있고 외국의 어떤 피팅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어떤 권장 각도, 그걸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적 피팅, 우리가 동적 피팅을 하면 보통 고속노라 위에서 페달링을 하면서 그걸 영상을 찍어서 그걸 분석하는 걸 우리는 동적 피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적 피팅은 그냥 벽에 기댄 채로 페달을 그 위치에 넣고 사진을 찍든지 해서 측정하는 어떤 방법이라면, 동적 피팅은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어떤 피팅점을 뽑아낸다,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피팅을 한다,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는 동적 피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동적 피팅을 하기 전에 우선에 우리는 피팅을 하기 전에 유연성을 먼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 제가 피팅을 하면서 고객분들을 유연성을 직접 테스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피팅샵에서는 그 테스트를 하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는 어떤 본인에게 저는 물어요. 유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대략적인 어떤 피팅의 값이 나옵니다. 동호인분들한테 제가 그걸 왜 굳이 안 하느냐, 하면 더 좋지 않느냐,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유연성의 어떤 뭐 등급을 나눈다고 할까요? 그러기에는 너무 민감합니다. 피팅이라는 거는. 그 정도로 근데 민감하게 피팅이 사실 다른 분이 할 때 그 정도로 민감하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무시해도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엘리트 선수고 프로 선수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왜냐?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피팅에 반영이 돼야지 그 1000분의 1초를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팅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유연성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절 부위에 마킹을 잘해야 된다. 동적 피팅의 핵심은 마킹을, 그 중에 특히 어디? 대퇴골 대전자 마킹을 잘해야 된다. 왜냐? 그게 나중에 각도를 산출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체도 측정할 때 기준이 되고, 어깨 각도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무릎 최대각 할 때도 기준이 되고, 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퇴골 대전자 마킹은 확실히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피팅이라는 거는 100%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저녁에 운전할 때 룸미러가 딱 정확한 위치에 있었어요. 아침에 차 운전을 딱 하면 어떻습니까? 룸미러가 너무 낮아서 뒤쪽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아침에 우리가 키가 좀 커 보이거든요. 피팅은 그만큼 민감합니다. 저 역시 선수생활 할 때 어땠습니까? 전날에는 몸에 딱 맞았고 완전히 100% 피팅 완성 됐어. 기록도 실제 잘 넣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딱 타면 어떻습니까? 어제 그 느낌이 아닌데, 이상한데,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팅은 끝이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배도 나오게 되죠. 그러면 또 피팅은 약간 또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피팅은 항상 ING다. 계속 변한다. 제가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고객분들은 그럽니다. 피팅 한 번 하면 끝입니까? 다른 데는 한 5번 정도 다시 추가 피팅을 해주던데. 물론 하면 좋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처음에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맞는 피팅을 해줍니다. 그 기준 안에서는 그 느낌. 그 느낌은 본인만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느낌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피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전거를 만질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만질 줄 모르면 느낌이 이렇다, 그러면 샵에 가서 지금 요거 약간만 수정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거기서 제가 추가 피팅을 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선수들은 그렇게 해도 무방해요.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적 피팅에서는 어떻게 피팅을 한다? 크랭크 12시 방향 제일 위에 있을 때 이때 어떤 각도 산출 9시 방향 있을 때 각도 9시 방향이 뭘 측정했습니까? 페달 축 중심하고 무릎 위치를 측정하겠죠. 예, 이것도 중요한 어떤 값입니다. 6시 방향 최고 밑에 있을 때 이때 무릎이 제대로 뻗어지지요. 이때 무릎 최대각도 중요한 피팅 재원입니다. 중요한. 그 다음 3시 방향 3시 방향은 뭐 그다지 뭐 제가 동적 피팅에서는 많이 제시하는 어떤 결과값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 자전거 거꾸로 있다. 자전거 지금 이쪽을 쳐다보고 있지만 자전거 이쪽을 쳐다본다면 3시 방향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원값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피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자, 자전거 피팅에서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 이 표만 숙지를 딱 하고 있으면 자가 피팅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친구들, 동료들 내가 동호회 활동을 한다. 그럼 제가 큰 소리 치면서 피팅 해줄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표를 잘 보십시오. 먼저 DDBF라는 동적 피팅에서 제시하는 피팅 기준 범위, 그 다음에 리툴, 스페셜라이즈드에서 리툴사하고 협력했죠. 거기서 제공하는 어떤 권장 범위, 그 다음에 키스 연구원에서 권장하는 범위, 이 세 개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약간씩 틀려요. 약간씩. 범위가. 제가 볼 때는 DDBF는 약간 넓은 범위고, 리툴사는 또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조금 좁다고 보고, 키스는 너무 넓어요. 기준이. 그래서 키스 기준은 조금 제가 볼 때 극단적으로 갔다라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반인한테는 좀 안 맞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선수 기준으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무릎 최소 각도, 무릎 최대 각도. 크랭크가 12시 방향 제일 위에 있을 때는 무릎 최소 각도가 되겠죠. 반면에 제일 밑에 하사점 6시 방향에 있을 때는 최대 각도가 나오겠죠. 자, 그때 각도를 한번 볼게요. 동적 피팅, DDBF에서 동적 피팅에서는 어떤 값을 제시하느냐? 최소 각도는 68에서 74, 최대 각도는 135에서 146. 자, 리툴사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리툴은, 로드는 68에서 72, 폭이 좀 좁아졌죠. 최대가 72, 여기는 74인데 좀 좁아졌어요. 그 다음에 MTB TT 트라이애슬론, 트라이바이크 65에서 70, 65에서 70. 전체적으로는 65에서 72까지죠. 여기는 68에서 74까지고 65. 이게 왜 65까지 내려갔느냐? 어떻습니까? 우리 TT나 트라이바이크 타는 트라이애슬론에서는 상체가 많이 숙여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릎 각도가 작아지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무릎 최대 각도. 최대 각도가 오히려 무릎 최소 각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릎 최대 각도. 힘을 쓸 때는 우리가 뻗었을 때 힘을 쓰잖아요. 무릎 최대 각도 130. 동적 피팅에서는 135에서 146도를 제시했습니다. 리툴사에서는 140에서 145. 로드 MTB는 140에서 145. TT 트라이바이크는 138에서 143. 실제로 제가 동호인분들을 피팅할 때 그 기준값은 저는 138에서 140 사이를 제 기준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동호인분들은 편안하면서 장거리를 많이 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138에서 140 사이, 140을 되도록 안 늦게 하고 138보다 밑으로는 되도록 안 가게 합니다. 그게 동호인분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준값입니다. 그런데 키스 연구소는 145에서 155까지 제시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경륜 선수들 트랙, 단거리 타는 선수들은 150까지 나오는 경우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동작 분석했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왜냐? 짧은 거리를 막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가능한데 동호인분들이 이렇게 타면 무리가 가요. 무리가. 왜냐? 장거리를 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되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기준은 조금 동호인분들한테는 안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상체 각도입니다. 상체 각도. 상체 각도는 우리 오버렐 리치, 안장 중심에서 핸들 스템 앞 중심까지의 거리죠. 오버렐 리치가 길면 상체가 숙여지면 서겠죠. 그 다음에 핸들 스템이 밑에 박혀 있으면 숙여지겠고, 위에 있으면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상체 각도 한번 볼까요? 동쪽 피팅에서는 40에서 50도, 40에서 50도. 그 다음에 리툴에서는 로드바이크는 45도, 그 다음에 MTB는 50도, MTB가 좀 더 높네요. 그 다음에 TT하고 트라이바이크는 20도, 25도. 자, 이게 절대적인 기준값은 아닙니다. 우리 특히 상체 각도는 개인의 유연성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치는 아니다. 상체 각도는. 얼마든지 이거는 자기가 기준을 벗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준값은 요렇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요거보다는 요게 더 중요합니다. 이 값이. 특히 무릎 최대 각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무릎 최대 각도. 자, 그 다음에 뭐 볼까요? 엘보우 각도. TT하고 트라이바이크는 어떻게, 우리가 로드바이크, MTB는 요렇게 타지만 TT하고 트라이바이크는 요렇게 타지 않습니까? 요렇게. 요 각도입니다.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 90에서 100. 너무 안으로 가면 안 되고 조금 앞으로 나와라. 그 말이죠. 90에서 100. 그 다음에 로드하고 MTB는 이렇게 타니까 요 살짝 굽어지겠죠. 이렇게 타면 이 각도, 이 각도 150에서 170.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BDC 하사점이죠. 하사점. 6시 방향에 왔을 때의 어떤 발목 각도입니다. 발목 각도. 근데 지금 여기 동쪽 피팅에는 안 나와 있죠. 동쪽 피팅은 이렇게 발목 각도가 나와 있어요. 왜냐?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이 동쪽 피팅은 요 발목을 측정할 때 요 복숭아뼈 있죠. 요쪽을 기준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해서 요 무릎하고 요쪽 지점, 발끝 지점을 연결해서 발목 각도를 측정합니다. 근데 리툴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요 신발 바닥에 수평한 점에 지점을 찍어요. 복숭아뼈가 아니고 신발 바닥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 각도를 측정해요. 그래서 두 개의 제목값이 틀린 겁니다. 자, 다시. 그래서 리툴에서는 그 기준값 이렇습니다. 95에서 105 사이. 아까 보시면 95에서 105 사이. 아, 지금 요거는 뭡니까? BDC 근처 95에서 105 사이. 요거는 상사점이죠. 밑에 갔을 때 길이입니다. 밑에 갔을 때. 네, 요거네. 95에서 105 사이에 들어오죠. 네, 요렇게 틀립니다. 두 개가. 자, 리툴은 95에서 105고, 그 다음에 동쪽 피팅에서 12시 방향 상사점에 왔을 때 어떤 발목 각도 100에서 120, 제로에서 100에서 120. 위에 상사점에서 발목 각도하고 하사점의 발목 각도 어떤 게 클까요? 당연히 뻗었을 때 하사점에서 발목 각도가 더 크겠죠. 더 크겠죠. 자, 그 다음에 리툴에서는 제일 위에 상사점에서 발목 각도는 70에서 80. 요거죠. 70에서 80. 상사점,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죠. 70에서 80 사이. 동쪽 피팅에서는 하사점 제일 밑에 있을 때 발목 각도는 110에서 137. 좀 범위가 넓습니다. 110에서 137. 110에서 137 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KOPS. 이게 뭐냐? 페달 중심. 페달 중심.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를 탈 때 9시 방향에서 그러니까 수평이죠. 페달 중심하고 수직선으로 쫙 껐을 때 무릎 위치입니다. 그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리툴에서는 그 위치를 기준을 요 점을 잡았어요. 기준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피팅할 때 하는 거는 요 무릎 앞 지점이죠. 전방 지점. 하지만 리툴사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 기준을 그 마킹한 지점, 요 지점을 기준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보다 마이너스 10 더 뒤로 가나? 선을 껐을 때 이게 좀 더 뒤로 가나? 뒤로 가나? 그 말이죠. 20에서 마이너스 10.
2cm에서 1cm 뒤로 가라. 뒤로 가라. 이 기준선이 있으면 요 뒤로 가라. 기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다면, 선이 하나 있다면 이 노란색 점이 뒤로 가라. 뒤쪽으로 가라. 뒤쪽으로. 그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로드하고 MTB는 제 생각에는 일치하면 됩니다. 일치. 로드 일치. 그 다음에 MTB는 약간 더 뒤로 가도 상관없다. 무릎이 일직선에서 약간 뒤로 가도 상관없다. 제가 피팅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왜냐? 동호인분들은 편안함, 부상 방지가 목적입니다. 그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9시 방향에 크랭크 왔을 때, 내렸을 때, 더 밑으로 내렸을 때, 크랭크를 내렸을 때 부하가 어디에 걸려야 되느냐? 무릎에서는 이제 부하가 풀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직선 상에 위치하든지 그 뒤로 가야지 부하가 풀려요. 내려간 상태에서는 이제 페달, 고관절에서 파워가 페달로 전달이 돼야 되죠. 근데 만약 무릎이 앞에 있다. 선보다 앞에 있다. 앞에 있을 때는 고관절의 부하가 무릎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장거리 100km, 200km 탄다. 무릎으로 계속 타게 되면 무릎이 성한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껐을 때 9시 방향 페달축 중심에 수직선을 껐을 때 무릎은 일치하든지 아니면 약간 뒤에 위치해야지 무릎의 부하가 작게 간다. 동호인한테는 그 피팅이 맞다. 반면에 TT나 트라이애슬론은 어떻습니까? 플러스죠. 5cm나 10cm. 더 앞에 가나? 선보다 더 앞에 가나? 트랙, 경륜 선수들은 요게 일치합니다. 이 골반 일치할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앞에 가는 거죠. 피팅에 정답이 없다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기 스타일, 그 다음에 어떤 사이클을 따진 종목, 아니면 로드냐, MTB냐, TT냐, 트랙이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하는 거지, 종목별로 맞는 피팅을 해야 되고 사람마다 스타일마다 맞는 피팅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는 답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개개인적으로는 피팅에 답이 있다. 그렇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동쪽 피팅에서 크랭크 12시 방향 왔을 때 무릎 각도입니다. 발목 각도입니다. 발목 각도 100에서 120, 리틀은 70에서 80. 이 기준이 틀린 이유는 뭐다? 동쪽 피팅은 복숭아뼈에 마킹을 했고 리틀은 발 뒤꿈치 쪽에 마킹을 했기 때문에 각도가 차이 난다. 자, 다시 상사점에서의 발목 각도 100에서 120, 리틀은 70에서 80 기준점. 하사점에서 동쪽 피팅은 110에서 137, 그 다음 리틀은 95에서 105, 하사점에서의 어떤 발목 각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릎 위치입니다. 페달축 9시 방향, 그러니까 지금 9시 방향이 있죠. 페달축 여기에 제가 마킹을 해놨어요. 마킹한 지점에서 수직선을 꺼요. 껐을 때 무릎 위치죠. 일치하는 게 동호인분들한테는 맞다. 무릎 최대 각도, 무릎하고 대퇴골 대전자, 무릎하고 복숭아뼈 했을 때 135에서 146 동쪽 피팅 기준값입니다. 135에서 146 사이. 실제 제가 앞서 말했지만 저는 138에서 140 사이 조금 더 좁혔습니다. 동호인분들은. 선수들은 140을 넘어도 돼요. 그리고 진짜 내가 유연성이 진짜 부족하다. 그러면 더 낮춰도 돼요. 그 다음에 TDC 제일 12시 방향에서 발목 각도 100에서 120, 무릎 최소 각도 68에서 74 동쪽 피팅 제곱값입니다. 그 다음 발목 각도 110에서 137. 예, 만족하죠? 기준 범위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체 각도입니다. 상체 각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다? 안장 중심에서 핸들 스탠까지의 거리인 OR, 오버럴 리치. 자, 40.9도. 이 상체 각도에서는 개인의 유연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기준값은 없습니다. 자기가 좀 공격적으로 타고 싶다 하면 30도
뭐 후반, 중반으로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편안하게 타고 싶다면 45까지 가도 돼요. 뭐 50까지 가도 되고. 그거는 자기가 맞게끔. 뭐 각도를 높이고 싶으면 요 후드를 좀 높여도 되고 핸들을 좀 들어도 되고 요 핸들 스템을 올려도 되고요. 뭐 그런 거죠. 아니면 핸들 스템을 짧은 걸 써도 되고 그러면 각도가 서겠죠. 반면에 각도를 더 낮추고 싶다. 그러면 핸들 발을 약간 앞으로 밀면 앞으로 쫙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핸들 스템을 좀 더 긴 거 쓰면 앞으로 가겠고 그 다음에 요 링 핸들 스템을 약간 밑으로 내리면 또 앞으로 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상체하고 팔꿈치 이거 저는 어깨각이라고 하는데 어깨각도 중요합니다. 80에서 90 어깨가 너무 좁다 70대 각도가 나왔다 그러면 어깨가 딱 닫혀버려요. 그러면 어깨하고 목하고 이렇게 자리 타죠. 그러면 엄청나게 불편해요. 장거리 타면. 그래서 이게 80에서 90도 사이 와야 된다. 최소 고관절 이것도 중요합니다. 최소 고관절 특히나 이게 너무 좁아버리면 여기에 혈관을 막아버려요. 혈관이 압박을 받죠. 그러다 보면 통증이 없고 다리 저림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장거리 타는 선수들이 너무 좁아버리면 혈액 공급이 안 돼요. 다리에. 그래서 이 각도도 힘을 쓸 수 있는 각도가 나와야 된다. 특히 유연성이 많이 좌우한다. 이 각도는. 자, 어떻습니까? 자전거 피팅에서 그 최적의 어떤 범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처음에 진짜 자전거 탈 때 이 범위를 알고 제 신체 사이즈에 맞는 어떤 자전거 피팅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자전거를 탔다.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면 더 잘 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자전거 피팅이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선수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전거 피팅의 덕을 좀 본 사람입니다. 훈련 양에 비해서 자전거 피팅을 저한테 최적화시켜서 자전거 피팅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근력이 좀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안 하니까 근력이 좀 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커버할까? 그러다 보니까 클릿을 발 중앙으로 위치시키고 안장을 좀 낮추면서 발 전체로 페달링을 하니까 힘을 좀 적게 쓰면서도 큰 힘을 전달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맞는 피팅을 제가 하다 보니까 훈련량이 좀 부족해도 시합에서는 제 기량을 펼칠 수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피팅에 좀 효과를 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피팅만 제대로 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경기력 향상, 퍼포먼스 향상은 분명히 오고요. 그 다음 부상 방지, 그 다음에 피팅에 어떤 자세의 에너지를 뺏기지 않습니다. 그냥 즐길 수 있는 거죠. 자전거 타는 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전거 피팅의 권장 각도를 알고 있으면 이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 권장 각도를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고 자전거 피팅을 하십시오. 자기 자전거를 해도 되지만 동료들의 어떤 자전거도 피팅해 줄 수 있는 그 시작점은 권장 각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